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법인 파산 신청 사례를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김포시에 있었던 한 재활용품 수집 회사 이야기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사례는 파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유튜브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께서 법인 파산이 실제로는 이렇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요. 네. 이게 법인 파산이라는 게요. 그냥 뭐 사업 접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굉장히 좀 엄격한 관리하에 진행되는 절차거든요. 오늘 사례 보면서 그 단계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김포에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파산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관할 법원부터 정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원칙적으로는 회사 주소지가 김포니까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인천에요? 네.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거기가 좀 더 전문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 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선택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 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일단 기본 정보는 다 들어봐야죠. 채무자 회사 이름, 주소, 대표이사 이런 거요. 그리고 변호사가 대리하면 대리인 정보도 적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파산을 선고해달라. 이게 신청 취지고 왜 파산하게 됐는지 그 신청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 이유라면 회사의 거의 모든 이력을 다 써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언제 설립했고 뭐 하는 회사인지. 예를 들어 이 회사는 재활용품 수집, 판매가 목적이었고요. 2017년에 설립됐고 중간에 고양시에서 김포로 이전도 했고 자본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증자 이력 같은 거요. 여기는 한 2억 원 정도 됐었네요. 주주나 직원 현황 같은 것도 다요? 네. 주주가 누구고 지분은 각각 몇 %인지. 이 회사는 2명이었는데 83.5%라 16.5% 이렇게요. 임원은 누구인지, 대표이사 1명이었고요. 직원은 사실 파산 신청할 때쯤이면 급여나 퇴직금 부담 때문에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 현황은 적어야 합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 건 자산이랑 부채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그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다고요? 네,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이 나옵니다. 재무상 대표 있잖아요, 장부. 장부상 자산은 2억 1,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 청산 가치, 그러니까 이걸 다 팔아서 당장 현금으로 만들면 얼마냐? 이걸 따져보니까 4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2억 1,000이 넘는 게 460만 원이요? 아니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가요? 아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 감가상각이 덜 끝난 기계설비 같은 거. 근데 시장에 내놓으면 사실 거의 고철값이거든요. 또 받을 돈, 매출 채권이라고 잡혀는 있는데 거래처가 이미 망했거나 해서 실제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돈,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이 회사도 실제로 남은 예금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임차보증금 돌려받을 거 일부 빼고는 현금화할 게 거의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 장부와 현실의 괴리죠. 그렇군요. 정말 장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반면에 부채는 훨씬 많았겠네요, 그럼? 네, 부채는 총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에 줘야 할 외상대금 같은 무담보 채무였고요. 세금이나 밀린 임금처럼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도 좀 있었고요. 자산은 460만 원인데 빚이 8억이라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였던 거죠. 이게 바로 파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그럼 파산에 이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경위는 뭐라고 소명했나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봐야 하는데요. 공장을 이전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확 늘어났고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터지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계속 적자가 쌓인 거죠. 복합적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산 신청하기 전에 자산을 일부 처분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예를 들어 이 회사도 공장 설비나 자동차, 압축기 같은 걸 매각했거든요. 그걸 왜 팔았고 돈은 어디 썼는지 소명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선임하는 파산 관제인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파산 관제인이요? 네, 파산 관제인은 법원이 뽑은 전문가인데요.
채무자 회사의 남은 재산을 관리하고 이걸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공정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만약에 파산 직전에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돈을 갚거나 뭐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인다. 이러면 그 거래를 취소시키고 다시 회사 재산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걸 부인권 행사라고 부릅니다. 아, 부인권 행사.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진짜 소명할 것도 많고 내야 할 서류도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 등록증 이런 기본 서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 그리고 뭐 부가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 임대차 계약서, 혹시 부동산이나 자동차 있으면 그 등록 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 해약 환급금 증명서, 아까 말씀드린 자산 매각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역, 4대 보험 관련 서류들까지 그냥 회사의 모든 걸 다 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야, 정말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변호사나 뭐 세무사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죠. 그럼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다행히 이 회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할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좀 빨리 끝났어요. 1년 안에 파산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남은 그 460만 원 정도를 채권자들 순위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주고 이제 더 이상 나눠줄 재산이 없으니 파산 절차를 끝낸다. 이걸 파산 폐지라고 하거든요. 폐지 결정이 났죠. 아, 빨리 끝난 편이군요. 다행이네요. 그럼 대표이사는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인 파산이 끝났다고 해서 대표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연대보증. 네. 이 사례의 대표이사도 결국 회사 채무 때문에 개인 파산을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 파산이 대표 개인 파산으로 그냥 직결되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그렇군요. 회사 문제랑 개인 문제가 완전히 엮여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법인 파산 절차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회사의 아주 상세한 정보는 기본이고 특히 장부상 자산 가치와 실제 청산 가치의 큰 차이, 그리고 파산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 마지막으로 정말 방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나 부인권 같은 제도도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혹시라도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 이런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점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회사 문제와 대표 개인의 책임 문제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파산을 하면서 동시에 개인 파산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 운영 환경, 특히 그 개인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점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쩌면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위험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